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어 사전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와 관련된 의문현상, 특히 국외음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객, 갱, 객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개자를 보시면 밑에 것은 그릇 명자죠. 이건 물건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풀초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뚜껑의 모습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그릇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그것은 열어보기 전에 몰라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할 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할 때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개연성. 그러할 연자죠. 그거에 비해서 필연성에서 필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필연의 반대는 사실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이라는 뭐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없이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니 될 어떤 인 거에 비해서 우연은 어쩌다가가 되는 거죠. 어쩌다가. 여기서 우는 오른쪽 글자를 보시면 이건 우임금 우자입니다. 요순임금, 우임금이 있죠. 그런데 왼쪽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우라고 진흙을 빚어서 만든 인형이 토우죠. 토우. 토용과는 다릅니다. 토용은 도자기류고 진흙을 그냥 빚어서 만든 것은 토우예요. 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것을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우상과 숭배. 우상. 그리고 이 우자는 짝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일 때 한자로는 우수라고 하죠. 우수. 그리고 홀수일 때는 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우함수, 기함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는 짝수예요. 그래서 배우자란 말이 있죠. 짝을 이루고 있는 배우자. 그런데 이 한자는 뜻하지 않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어쩌다가, 이것이 우연이죠. 그 다음 국외음화인데, 자, 화는 이 앞에 소리가 아니었는데 이 소리로 바뀌었을 때 전부 화자가 들어갑니다. 화. 그래서 국외음이 아닌 것이 국외음이 되는 건 전부 다 국외음화예요. 그러면 자, 발음을 보겠습니다. 발음을 하면 입술이 가운데로 모이죠. 그 모양을 본던 것이 미음입니다. 안 발음하면 혀끝이 잇몸에 붙죠. 그래서 이 모습이 니은이고, 악 하면 혀의 아랫부분이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혀의 뒷부분이 이 입천장 쪽으로 약간 갑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악. 그런데 기본적인 시옷과 이건 소리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히읗은 현재 남아있는 히읗은 받침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받침의 소리가 날 수 있는 자음 7개는 뭐죠? 울림소리인 미음,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이응. 요거 받침이응입니다. 받침이응이에요.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 요 세 가지. 그래서 7가지만 받침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죠. 끝소리 규칙. 받침에서만 소리가 날 수 있는 7가지 소리. 자, 그런데 사자를 발음을 준비해 보세요. 준비. 이 발음을 하려고 하면 혀의 가운데 부분이 약간 올라옵니다. 이 모양을 보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훈민정음에는 이빨의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은 전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죠. 특히 현재 쓰고 있는 글자는 요것밖에 없는데 이 H음이 들어가면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목을 빠르게 통과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빠르게 통과하는 소리, 이것을 격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읔, 티읕, 피읍이 다 격음인 거죠. 자, 이 기본자에 한 획을 가합니다. 이건 한 획을 하는 게 아니라 획을 반으로 부러뜨려서 양쪽 귀를 씌웠죠. 2획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1획, 2획, 1획, 여긴 2획이 없습니다. 1획, 2획, 1획, 2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 자음의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음의 경우에는 아, 어, 오, 우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에서 이어서 발음해 봅니다. 아, 그럼 어떻게 돼요? 혀끝이 올라가고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죠? 아, 느껴집니까? 그 다음 오, 혀끝이 더 올라가고 더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죠? 요거 오, 우, 혀끝이 더 올라가고 목구멍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혀끝의 높이를 의미하고 이것은 혀의 앞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앞쪽으로 나왔을 때 이, 그 다음 발음해 보세요.
자, 이 거리는 이 뒤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면 예를 들면 하면 요 사이 거리가 한 1cm 정도. 근데 하고 발음하면 한 거리가 3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죠. 연속으로 발음해 보세요. 혀끝이 목구멍 쪽으로 들어갑니까? 다만 이 높이는 똑같죠. 그래서 우 하면 혀끝이 점점 목구멍 쪽으로 들어갑니다. 단 높이는 똑같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중설 모음이라고 하고, 이것을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설은 혀죠. 그러니까 혀가 앞으로 나왔을 때 전설, 중간 중설, 후설, 그리고 혀 끝의 높이가 높으면 고설, 낮으면 저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전설 모음, 후설 모음입니다. 저설, 고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구개음이라는 건 뭐냐?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소리는 다 어디에서 소리가 납니까? 이 니은 계열은 다 잇몸에 소리가 납니다. 혀끝이 잇몸에 붙어 있죠? 그런데 이 모음은 약간 뒤에서 소리가 납니다. 약 한 1cm 정도가 떨어지죠. 예를 들면 디귿과 이를 합해 보세요. 디 발음해 보세요. 디 발음이 힘듭니다. 왜? 혀끝이 이 잇몸을 막고 있다 약간 뒤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디. 자, 그럼 예를 들면 해도 디를 해봅니다. 해도 디. 발음 힘들죠? 왜? 해도 디. 이게 혀끝이 여기다 바로 뒤로 넘어와야 돼요. 이 모음 때문에. 그래서 아예 디귿, 티읕, 쌍디귿 이것을 다 뭐로 바꿉니까? 이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국의 자음으로 바꿔요.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야 발음이 편하니까, 즉 경제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국의음화입니다. 그러면 모음을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발음할 텐데, 그러면 혀 끝이 올라가고 목구멍 쪽으로 약간씩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오, 우. 혀 끝이 위로 올라가고 뒤로 넘어갑니까? 그 다음 위, 우, 우. 높이는 같은데 혀끝이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안 하는 것들이 이거 같아요. 스텝이냐, 스텝이냐. 자, 50대까지는 이 에 발음과 에 발음을 잘 구별을 못 하는데, 이게 영어 발음 표기로, 국제 표기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STEP는 스텝입니다. 스텝. 그거에 비해서 이 발음은 에 발음입니다. 에. 그래서 이건 스텝이에요. 스텝. 그래서 이 표기를 할 때 두 개가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국의음화, 이 글자대로 발음해 보세요. 가티, 해도디. 발음이 힘들죠? 왜 힘들어요? 이 발음을 하고 나서 바로 뒤로 이 모음, 바로 뒤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이 소리로, 같은 위치에 나는 이 소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티가 가치, 해도디가 해도지. 훨씬 발음이 쉽죠? 이것이 바로 국의음화인데, 강조하지만 경국의음을 그냥 국의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서에 나오지만 전설모음화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그런 짓 좀 그만해라. 이 짓이 옛날엔 짓였어요. 마침표 할 때도 마침, 그리고 짐생도 짐승 이렇게 바뀌는데, 자, 요거 은은 뭡니까? 요건 중설모음이죠. 중설모음. 그럼 중설모음이 뭐로 바뀌었어요? 전설모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전설모음. 그래서 이것이 전설모음합니다. 짓보다는 짓이 훨씬 발음이 편해요. 그래서 중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가 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설모음한데, 자, 바뀌었을 때 화자를 쓴다 그랬죠? 좀 설명하면 이 짐승이란 말은 원래 한자예요. 중생에서 온 겁니다. 중생. 이것이 이제 15세기 표기는 뭐였냐면 중생이었어요. 중생. 자,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이는 모음 앞에 있는 처음에 쓰인, 초성에 쓰인 이는, 이건 자음도 모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받침이 그대로 뒤로 넘어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받침에 쓰인 이 동그라미, 이것은 옛날에 옛 이응입니다. 음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수라고 할 때 singer 할 때 sing, 받침 발음입니다. 중생이었는데, 자,
이 중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문제냐면 전설자음인데 그 바로 이어서 또 전설모음이 왔어요. 그러면 같은 발음을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반복하기가 힘들죠. 자, 글자대로 발음해 보세요. 중생 발음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중이 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한자를 읽을 때는 중생이라고 읽죠. 이것은 국외음화와는 다르게 국외자음, 국외모음 이렇게 하니까 국외음을 하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뒤에 국외모음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침에 있는 동그라미만 이것만 자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모음 사각도에서 원순모음, 자 원의 뜻이 뭐죠? 둥글 원자죠. 그럼 어떤 모음이 둥굽니까? 오우가 둥굽니다. 수는 입술 순자예요. 그래서 입술이 둥그레지는 그것이 원순 모음합니다. 그래서 오우가 들어간 거 오우외위 이것이 원순 모음이에요. 나머지는 다 입술이 평평하기 때문에 평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물, 불 불합니다. 불이 불, 풀이 풀. 이 풀은 풀이기 때문에 풀이죠. 예. 이렇게 된 것이 다 의가 우로 바뀌는 것들 전부 다 원순 모음화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객자를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은 각자이죠. 각자라고 할 때. 그런데 집이 들어가면 지붕이 들어가면 손님 객자가 됩니다. 그래서 손님 객자, 객지, 자기 고향이 아닌 것이 객지죠. 그 다음에 그 배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기차도 객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객이라고 할 때 여객, 이 여는 여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행객 할 때 이 객자 쓰고, 그 다음에 객고, 아래 것은 옛고자인데 위에 풀초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쓴바귀처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쓸 고자예요. 고생스럽다라고 할 때. 그래서 객지에서 겪는 고생이 객고입니다. 그래서 객고가 심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객수는 자 위에는 가을 추자입니다. 아래는 마음 심해요. 그러면 늦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쓸쓸하죠. 그래서 이건 쓸쓸할 숫자예요. 그래서 객지에서 느끼는 그 쓸쓸함이 객수예요. 여행할 때 느끼는 그 쓸쓸함은 여수라고 하죠. 여수. 그 다음에 객기는 옛날 전통사회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곳에 가면 괜히 쓸데없는 만용을 부리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객기를 부린다라고 합니다. 객기.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죽을 때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바깥에 나서 타양에서 죽는 것, 객사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객지에서 죽으면 어쨌든 고향으로 데려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게 객사인데 그렇게 객지에서 죽은 귀신들 있잖아요. 이게 경상도 사투리에서는 객구라고 읽는데 객귀가 아니라 객구라고 읽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그것은 이제 객귀들 때문에 그렇다. 객귀는 얻어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 얻어먹을 데가 없는 객귀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객귀가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대문 한쪽 옆에다가 밥과 국을 아침에 차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밖에서 먹고 우리 집안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체하고 내렸을 때도 역시 객구 물린다라고 해서 식칼을 거꾸로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겁을 먹고 도망가라 이런 뜻이죠. 하여간 그런 것이 객귀, 객구입니다. 객사와 연관되어 있고요. 객귀는 잡귀라고도 합니다. 잡귀. 특별하게 어떤 그 이름을 명칭을 붙일 만한 신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객석. 손님들의 좌석이죠. 그래서 연극 관람할 때 이럴 때 객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농사를 지을 때 특히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추수하고 나면 그 땅에 양분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흙을 갖다가 그 논에다 다시 뿌립니다. 이것을 객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객원교수라고 하는 건 객원은 정식 교수가 아니고 외부에서 초청해서 온 그래서 시간 강사처럼 이렇게 그 수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객원교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를 초빙하는 거죠. 초빙하다.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는 부른다는 뜻이고 빙은 찾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모셔오는 것이 초빙입니다. 그 다음 주객이 전도되다. 주인과 손님이 전도. 전은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량 전복 그런 말 쓰죠?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과 주인이 뒤바뀌었다라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세계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주관적이라면 바깥에서 다른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객관적, 객관성, 객관화시킨다.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바꾸는 거죠. 객관화시킨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객관식이 있죠.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이라고 얘기한 것이 객관식이죠. 그래서 주관적, 주관성, 주관화, 주관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사에서는 이 객주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이 객주는 뭐냐면 원래 우리나라는 저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를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저수지는 물을 단순하게 가두어두는 기능이에요. 그 때문에 가두어두는 기능을 한자로는 보라고 합니다. 보. 동학농민전쟁 때 만석보가 있었죠. 만석보. 그래서 이거는 물을 가둬두는 기능을 할 때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다 비가 내려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천수답이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답은 논답자고. 그랬는데 이 천수답으로 농사를 짓는데 그 비가 오면 흉년이 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려 말부터 모내기 하는 방법이 도입됩니다. 이 모내기를 이양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모를 키워가지고 비가 이제 안 오더라도 저수지에 물을 흘려가지고 논에물을 채운 다음에 모내기를 하면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서 두세 배쯤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양법으로 쌀 생산이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잉여 농산물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통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남는 거니까. 자기가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남는 건 서로 유통하잖아요. 그래서 잉여 농산물은 상업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호작물, 고추라든가 담배라든가 인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추가로 재배하기 시작하죠. 그랬을 때 객주들이 등장합니다. 객주들. 그래서 이제 이 객주들은 국내에서는 이제 그 종로에 있는 유구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경우도 이제 상설 시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객주고, 객주를 또 국제적으로는 경상, 송상, 만상, 외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상은 궁궐에 물품을 납입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유구이전에도 물품을 납입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거래하는 상인들을 송상, 그 다음에 만주족, 청나라 이쪽과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 만상, 그리고 이 만상은 이제 중심지가 의주라고 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신의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그 외상은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을 외놈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를 거점으로 외상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주들의 역할은 뭐냐면 위탁 매매,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서 팔거나 또는 매매를 주선을 하는 거간의 역할을 주요 업무로 하는데, 어쨌든 이 이제 이양법이 발달하면서 지주계급이 큰 지주계급들이 형성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여가를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판소리를 육성해요. 그래서 이 이양법 덕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 판소리입니다. 이 배경은 농업지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객주를 통해서 상업자본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상업자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장사가 흥행하도록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강이라든가 이런 곳에, 송파 이런 곳에 탈춤 놀이를 시킵니다. 돈을 주고 탈춤 놀이, 가면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탈춤은, 가면극은 상업자본의 형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 대중예술도 발달합니다.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풍속화, 신윤복, 김홍도 등의 풍속화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양법, 저수지를 만들고 이양법이 시작된 것은 조선의 경제사 발전에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한자는 다시란 뜻이면 갱이라고 읽고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면 경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갱자를 보면 다시 사는 것, 갱생원이죠. 그리고 이제 면허를 10년 단위인가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이 면허갱신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지나 시험지 이런 것들은 갱지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A4 용지 같은 경우들은 펄프에서 종이로 만든 굉장히 좋은 종이들이죠. 이것을 다시 이제 물에 녹여 가지고 만드는 종이, 그것이 다시갱자 써서 갱지입니다. 이 갱지로 신문지나 시험지, 학교 시험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만들어진 종이기 때문에 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만 한 5, 60년 전만 해도 마분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마분지 하면 두꺼운 종이를 마분지라고 하는데, 원래 마분지는 뭐냐면 말의 똥으로 만든 종입니다. 이 분자 보이세요? 위는 쌀미고 아래는 다를 이자죠.
그래서 쌀이 달라진 것, 즉 똥분자입니다. 그래서 분뇨라고 하는 것은 똥과 오줌이에요. 자, 뇨자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것이 몸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아래는 물수죠. 그러니까 몸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오줌입니다. 그래서 분은 똥, 요것은 뇨는 오줌입니다. 그래서 오줌의 성분이기 때문에 요소비료라고 하죠. 요소. 그 다음에 오줌에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당뇨죠. 당뇨병. 그래서 분은 똥, 뇨는 오줌입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말똥을 주워가지고 그걸 물에다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섬유질로 만든 종이, 이것이 마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옛날에 마분지는 굉장히 우툴우툴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원래 마분지였습니다. 그 다음 새롭게 고칠 경자인데, 예를 들면 갑오갱장이 아닙니다. 갑오경장입니다. 이 갑오경장은 1894년 갑오동학농민전쟁 후에 정부에서 새롭게 고치겠다라고 해서 바꾼 것인데, 그것을 이제 갑오경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을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갑오년에 있었던 개혁. 즉 동학농민전쟁 때문에 가만히 정부가 있으면 안 되겠어서 할 수 없이 밀려서 바꾸게 된 것이, 새롭게 고친 것이 갑오경장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면 종각역에 있는 영풍문고 왼쪽에 있는 종각 로타리에 있는 전봉준 장군의 좌상입니다. 좌상. 이 동학에서는 한울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느님이 되는데, 처음에는 시천주, 천주, 하느님이죠. 천주교라고 할 때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모신다. 그런데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사인여천, 사는 일사라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대주의, 큰 것을 섬기는 거죠. 사대주의, 큰 것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서는 섬긴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라. 그래서 최시영은 일반 사람들도 한울림 하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그래서 어린아이이든 여자든 노비이든 존댓말을 썼다고 그래요. 사인여천. 그것이 이제 뒤에 와서는 인내천이라고 이제 바뀝니다. 이 내는 영어의 equal이라는 뜻입니다. 같다. 즉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이것이 인내천입니다. 이것이 원래 동학사상이었죠. 이것이 동학사상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고칠 경. 자, 세계 신기록 9.9초였는데 이게 9.8초로 다시 새롭게 고쳐진 거죠. 그랬을 때 기록 경신이라고 합니다. 갱신이 아니에요. 갱신이 아닙니다. 경신입니다. 이 사진은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로잡힌 전봉준 장군을 압송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동학농민전쟁 1차 봉기 때는 관군을 격파했죠. 그래서 이제 전주성에서 승리해가지고 거기에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요즘으로 말하자면 자치기구입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양반 지주들의 횡포를 견제했어요. 그래갖고 일시나마 부분적으로 대동세상을 실현했었는데,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라고 해야 될지 민비라고 해야 될지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따라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학농민군이 다시 2차 봉기를 합니다.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우선 아산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투를 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식무구인 대포를 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아산이 깨지나 평택이 깨지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래 끝장을 보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들이 먼저 싸우고 있는데 동학농민군이 이제 북상을 합니다. 한양으로 외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관군과 일본군이 우금치 고개 양쪽에다 기관총을 걸어놓고서, 자, 동학농민군이 북상하고 있죠. 그래갖고 총을 쏴댔습니다. 역사상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무기는 기관총이라고 그래요. 왜냐? 양쪽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이쪽은 이렇게 총을 쏴대고 이쪽 기관총은 이렇게 쏴대면 도망갈 때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봉 장군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압송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랜 동안에 고문을 당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도 역시 전봉 장군은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이쪽은
소위 이제 신식 포도청 소속의 경찰이고, 이때가 추운 겨울이죠.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안에 털벙어지를 쓰고 다시 위에 신식 모자 썼어요. 추운 겨울입니다. 여긴 눈들이 보이시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청나라로 흐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규 군대가 들어가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니까 낭인들을 시켜갖고 이 궁궐에 침입을 시키고, 그래서 이 여자를 시해하고 죽이고 앞에서 불로 태우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천사의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가수 조수미가 나 가거든이라는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의 마지막의 심정을 노래로 이제 부른 것인데, 물론 목소리는 정말 천사의 목소리겠죠. 근데 이제 과연 이 여자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결국 이제 외척을 끌어들이고 외척을 끌어들여서 정권을 분탕질하고 자기 권력만 탐하던 여자거든요. 근데 그 노래에서는 고뇌에 찬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과연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과 인간의 삶과 무관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전봉준 장군과는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야 정당한 평가가, 예술에 대한 평가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우선 이 민비가 죽고 나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이 고종은 러시아 영사관으로 도망갑니다.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이 아는 아라사예요. 아라사. 러시아를 한자로 쓰면 아라사인데 우리 발음은 아라사지만 실제 중국 발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오로빠거든요. 오로빠인데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발음은 구라파지만 이게 중국 발음으로는 오로빠예요. 오로빠. 중국 발음으로는. 그래서 근대 사회에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발음대로 읽으면 그 음과는 실제로 다릅니다. 오로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구라파라고 읽죠. 그래서 동유럽을 뭐라고 합니까? 동구라고 하고 서유럽을 서구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아라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간과 12지에 대해 설명드렸죠. 갑을병전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음의 신유술인데 갑 5년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났던 때죠. 갑 5년 다음이 뭐예요? 을미년, 그 다음에는 병신년, 그 다음에는 정유년 이렇게 됩니다. 동학농민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갑 5년에. 그래서 그때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갑오새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오새는 갑오년이죠. 가자. 어디로? 한양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썩어빠진 왕조를 무너뜨리고 인내천 대동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뭐예요? 을미년이잖아요. 을미적, 미적거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물론 병신되면 못 움직이죠. 그 뜻이 아니라 병신년이 되면 너무 늦어서 우리의 세상은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봉준 장군이 처형되고 나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라고 그러죠.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새는 왜 파랑새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일본군의 군복 색깔이 파랑색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님이 일본군이죠. 녹두밭은 이 두는 콩 종류가 두인데 색깔이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녹두인데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봉준 장군의 키가 152밖에 안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난히 작은 키였다고 그래요. 어쨌든 작지만 단단한 녹두 장군이죠. 녹두 장군. 그럼 녹두밭에 앉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녹두 장군에게 해가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녹두꽃이 떨어지면, 즉 전봉준 장군이 사라지면, 죽으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녹두를 가지고
만드는 무기 청포무기입니다. 울고 간다. 즉 청포장수의 원관님은 조선의 백성이 되겠죠. 구덩이 갱자의 기본 글자는 목항자입니다. 항정사를 보시면 요건 넷째 정관 정자죠. 요거는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대기 정자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를 산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 즉 항정살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 목덜미 살, 이게 항정살이에요. 그런데 흑토가 들어가면 음이 갱으로 바뀌죠. 그래서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캐 들어가는 길을 갱도라고 하는데 안 속을 갱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제일 앞에서 석탄을 캐는 이 기계를 착암기라고 해요. 지금 갱도를 파고 들어가면 이 양쪽 옆이 무너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대고 지지대를 만든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막장은 결국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세상살이 이도저도 다 안 돼가지고 인생 끝까지 간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차감기로 막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한다?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인간 말종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룰 때 뭐 막장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시황의 그 분서갱유 있죠. 진나라 때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진시황이죠. 나는 삼황오제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황제라는 명칭을 처음 썼기 때문에 진시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나무들이 쭉 있죠. 밑에다 불을 올랐죠. 그래서 이건 태울 분자입니다. 선은 책이고 갱은 묻을갱자예요. 유는 선비죠. 그래서 진시황 때 이 책을 불태우고 사상을 통일시킨다는 명분으로 책을 불태우고 반대하는 선비들을 460명을 생매장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 그 다음에 손이 들어가면 음이 이것처럼 항입니다.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항거라고 하죠. 항거. 그런데 이 거자는 이것은 클 거자입니다. 그래서 거구, 거대하다라고 할 때 클 거자죠. 왼쪽에 손이 들어갈 때 이것도 역시 손으로 밀치는 겁니다. 거부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항거라고 하는 건 거부하고 싸운다는 뜻이죠. 항거. 그 다음에 전투를 벌이면 항전을 하는 거죠. 항전. 저항한다. 자, 여기 들어가면 저자인데 사람인이 들어가면 낮을 저자죠. 낮을 저. 그래서 고저, 저기압이라고 할 때는 사람인이 들어가는데 요건 지금 왼쪽에 손이 들어갔으니까 밀칠 저예요. 그래서 저항한다. 그 다음에 대항한다. 이 대는 마주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versus죠. versus.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vs. 대라는 뜻이죠. 대. 그래서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경기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한 낱말밖에 없는데 객출한다라고 하는 한 낱말밖에 안 씁니다. 지금 이것은 뭐냐면 요거는 호랑이죠. 호랑이가 지금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와 관계없이 왼쪽은 술주입니다. 그래서 이건 술 추렴할 객자예요. 객. 그래서 객출하다라고 합니다. 객출. 이 객출을 영어로 하면 칩인이에요. 이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칩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러뜨려서 나눈다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려서 나눠서 조금씩 내는 것, 이것이 객출이고 영어로는 칩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는 의로움이란 뜻이고 이 연은 주다란 뜻입니다. 주다. 그래서 의로운 일에 주는 돈, 이게 의연금이죠. 그래서 의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이나 공익을 위해서 내는 돈이 의연금이에요. 객출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와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한자는 출렴이잖아요. 출렴. 근데 리을 두 번이 겹치니까 한 번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출렴이 돼요. 술출렴. 그래서 요즘은 더치페이를 많이 하나요? n분의 1, 소위 n빵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출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낼 때는 각출이라고 하죠. 각자 낸다. n분의 1, n빵. 이때는 각출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쉬어가기는 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각각의 파일들이 너무 시간이 길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시간을 줄여서 하되 그동안에 매 회마다 봤던 쉬어가기 여행 관련 자료는 한꺼번에 묶어서 틈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